네, 안녕하십니까. 예, 역사 경론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규입니다. 오늘부터 저하고 이제 세 달 동안 내용 끝장반 두 과목 같이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첫 과목 역사 경론이고요. 이제 내일은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서양서 과목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역사 경론 수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적 내용을 먼저 보시면요. 본 서적은 크게 두 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개 구성되어 있다고요? 네,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과 교육론은 이렇게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 게 옳습니다. 한 가지가 교육 이론에 관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 과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육학에서 배우셨을 테니까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커리큘럼이라는 말은 어원이 뭡니까? 꾸레레라는 말이죠. 그죠? 꾸레레라는 말은 라틴어로 말이 달리는 경주로 또는 코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째, 목적 지향성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목적 지향성이 있다고. 이걸 다른 말로 의도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육과정이 지니고 있는 어원상의 특징에서 교육과정의 특성을 유추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교육과정의 어원을 토대로 해서 교육과정의 특성을 유추하고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어? 꾸레레를 영어로 번역하면 The Course of Study입니다. 곧 교수 요목이고요. 그 한자 교수 요목을 풀어서 말을 하면 가르치고자 하는 대강의 요지란 뜻이 됩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대강의 요지란 뜻이죠. 이걸 요목이라고 부르거든요. 응? 이해하시겠어요? 가르치고자 하는 대강의 요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분히 정책성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국가 수준이든 또는 지역 수준이든 또는 교사 수준이든 간에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고 실행되어질 때는 반드시 정책성이 따라 붙습니다. 곧 강제성,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따라 붙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영국, 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 이른바 교육과정에서 배우셨듯이 상향식일까요? 하향식일까요? 아래를 향하는 거지. 중앙에서 아래를 향하는 거니까 무슨 식? 상향식 교육과정 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상향식 교육과정 체제. 비근한 해로 2016년, 17년까지 네덜란드나 벨기에 같은 경우는 상향식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다가 2019년 이후부터는 다시 하향식 교육과정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다양한 교육 수요자들의 필요와 학문적 요구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국가적 통일성 형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요. 결국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과정의 운영은 몇몇 지역들, 몇몇 국가들에서 시행이 되었지만 그 결과가 썩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교육 과정의 사항은 역사교육 첫걸음이라는 책의 1장 안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1장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 보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교육과정의 어원 이야기하고 있었고 교육과정의 어원에서부터 교육과정이 지니고 있는 특성 두 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특성 두 가지 기억납니까? 뭐 말했어? 목적성, 의도성이 있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정책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책성이. 이해하시겠어요? 또 교육과정이 한번 만들어지고 한번 운영되어지는 과정은 짧은 시간입니까? 제법 긴 시간입니까? 네, 어느 정도의 중기성을 가집니다. 그 중기 정도의 시간적 지속성을 가진다라는 것도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 이렇게 교육과정은 세 가지 특성을 지니는데요. 그런 교육과정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있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이 되어 왔어. 하나는 총론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론 안에는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되는 배경, 교육과정이 왜 바뀌게 되었느냐 하는 내용, 더 나아가서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단위 과목 또는 교과의 배분, 수업 시수, 그 다음에 이수 단위 등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하기 용이하게 태블릿 형태, 표 형태로 비교하는 내용으로 많이들 제시가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 밑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한자로 강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강론. 이른바 다리각자를 써서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이렇게 총 기본 정신이나 총 틀이 있으면 개별 교과목들 또는 개별 과목들입니다. 교과목이라고 하는 한자는 뭐냐면 교과목이라는 건요. 가르치기 위한 과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목들의 편제를 위한 상위 개념입니다. 그 과목들의 집합이라는 뜻을 교과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 역사 교과입니까? 사회 교과 안에 역사 과목입니까? 사회 교과 안에 역사 과목입니다. 언제 그럼 딱 한 번 그렇게 독립한 적이 있느냐? 3차 교육과정 때죠. 3차 교육과정 때가 사회과에서 독립한 국사과라는 개별 교과의 명칭을 썼고요. 그 이후에는 줄곧 사회과 안에 과목이라는 명칭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 거기다가 2015년 개정교육과정 이후부터는 교과군의 개념이 활성화돼 있죠. 교과군의 개념이 처음 도입된 건 2009년 교육과정 때지만 확대 적용 실시돼서 우리 과까지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고 보는 건 사실상 15년 교육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출발은 교과군이라는 개념의 출발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이루어졌던 것으로서 우리 과목으로 치면 사회교과 또는 사회교과군에 소속돼 있으면서 역사 과목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해? 역사 과목에 해당하는 주요 과목들로는 중학교 역사 1, 2라는 과목이 있고요. 고등학교 한국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으로서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탈 묶어서 교과 또는 과목 이렇게 부르는데요. 두 가지 용어는 정확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죠. 교과와 과목 다른 표현이라고. 이 과목들의 묶음, 과목들의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 교과라고 부른다고요. 이해하셔? 교과가 뭐라고요? 교과가 뭐라고요? 따라서 해보셔 봐봐. 교과가 뭐라고요? 과목들의 집합. 그 과목들의 집합이니까 한자로 무리군자를 써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슨 군? 교과 혹은 교과군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교과군의 편성이 몇 년 교육과정 때부터 이루어져 왔다고? 09년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이루어져 왔다고. 이해 무슨 말인지? 응? 이렇게 교과 및 교과군의 수업 시수, 과목 배치, 과목 배열 또는 과목 조직이라고도 하겠지. 그 다음에 단위 수업 시간에 가르쳐야만 하는 수업 단위 수 이런 것들을 규정한 교육과정을 총론이라고 부르고요. 그 총론 밑에 다리각자를 써서 우리 해당하는 곧 교과목이나 과목명에 해당하는 개별 교육과정에 나와요. 그럼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역사과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총론이 있고 플러스 뭐가 있다? 요게 총론이라면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다? 역사과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거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총론이고 이게 뭐라고? 역사과 교육과정. 이거 한자로 다리각자를 써서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강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강론이라고. 이해하겠어? 무슨 말인지? 머리 잘 정리해봐. 처음 학원 강의 들으시는 분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무슨 이야기로 나아가는가. 대학 강의를 듣건 학원 강의를 듣건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저 강사나 저 교수가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야. 그러니까 공부 못한 애들은 그걸 다 받아 쓰려고 하지만 공부 잘한 사람들은 그 흐름을 잊지 않으려고 해. 제가 지금 무슨 말부터 시작해서 무슨 말까지 왔는가? 지금 이 책의 목차를 설명하려고 그랬었지. 근데 이 목차를 설명하다가 책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말 했지. 하나는 역사과 교육이론, 하나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 그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어원이란 말을 받고 그 교육과정이 지니고 있는 특성 세 가지를 언급했고 이해해? 그 다음 세 번째가 그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교육과정 구성은 크게 뭐와 뭐로 나뉜다고요? 총론과 강론으로 나뉜다고요. 이해하겠어? 자, 머릿속으로 플로우 차트를 그려보자. 플로우 차트를. 저 사람이 지금 책의 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라고 했다. 역사과 교육이론, 역사과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이라는 부분의 표현이 생소할 것 같아서 교육과정의 개념 정의를 하고 있고 먼저 어원을 살펴봤고 이 어원으로부터 교육과정이 주는 특성을 세 가지를 말을 했다. 요 세 가지 말하겠어? 1. 의도성이라고 그랬잖아. 의도성. 2. 정책성이라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이 된다고. 3. 무슨 성? 시간성. 장기, 단기, 중기? 중기 정도의 시간성을 띄어.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 대부분 다 장기적 성격을 띠는데요. 우리나라는 권력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할 때 교육과정도 바뀌는 습성에 있어서 장기로까지는 가지 못하고요. 자, 이런 말을 지금 했습니다. 아울러서 국가 이제 교육과정의 구성 부분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한 거지. 총론과
강론. 이 강론이라는 표현하면서 지금 역사, 교과, 역사과 교육과정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교과라는 표현과 과목이라는 표현을 지금 구분해 준 거고. 이해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강의를 들을 때는 이런 것들 위주로, 흐름 위주로 쭉쭉쭉 머리를 기억하고, 제가 하는 모든 강의는 저 구조도로 다 그릴 수가 있어요. 모든 강의는 다 구조도를 그릴 수가 있어. 이해해? 역사교육만 아니면 다음에 할 서양사까지도. 서양사도 저렇게 다 구조도를 그릴 수가 있어. 한국사나 동양사 같은 경우는, 동양사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한국사나 애시당초 저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구조화 시킬 수 없는 맥락적 흐름이라는 게 너무 강해서 과목의 특성상 그거 불가능하지만, 사회과학의 성격을 띠고 있는 두 가지 학문은 전부 다 저희 분류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짧아. 그리고 핵심적인 것들만 파악할 수 있고. 이해되시겠어? 자, 마저 다른 이야기 해볼게요, 이제. 자, 요 부분까지 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이 강론 안에, 여기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라는 거지. 첫째, 새롭게 교과가 만들어지게 됐다면 그 교과는 어떤 성격의 교과목인가 하는 성격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가 목표, 세 번째가 내용 및 내용 체계, 네 번째가 교수학습 방법 또는 교수학습 방법 시 유의점, 다섯 번째가 평가의 활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해하겠어?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시작.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이해하시겠어? 다시 시작.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을 이루고 있다고요. 무엇이? 교육과정에 있어서 강론이. 그러니까 역사과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요소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재 안에 보시면 이제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과정 부분에 뭐가 주로 들어가 있어? 순서대로지. 목적, 그지? 또 내용, 또 교재, 또 방법, 평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요 부분은 역사교육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역사교육은 왜 배워야만 하는가에 관한 그 당위론적 접근이 들어가 있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가에 관련 부분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수미 상관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 이해해? 따라서 알맹이는 바로 뭐다? 1, 2, 3, 4, 5. 목표, 내용, 교재, 방법, 평가. 시작. 시작. 이렇게 이루고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어? 에릭 심쿠트라는 사람이 쓴 서적을 보잖아. 세계는 어떻게 역사를 교육하고 있는가라는 서적인데요. 그 서적에 보면 전 세계 역사과 교육과정의 흐름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전 세계의 요 과정을, 요 경향성을 세 가지로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첫 번째가 트래디셔널이라고 해. 번역해봐. 전통적 입장이라고 해. 어려운 표현으로 저걸 실제로 원어로는 그렇게 써 있어. 트래디셔널 포지션 또는 트래디셔널 스탠스라고 써 있어. 전통적 입장을 고수하는 교육 과정론자들이란 뜻이야. 그래서 역사를 왜 가르치느냐, 역사를 가르칠 필요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문화유산을 전승하기 위해서라든가 민족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저기에 속해. 트래디셔널한 데 속한다고. 이해하겠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 보수적인 입장이 되겠지. 보수적. 컨서버티브라고 이렇게 말을 해. 읽어봐. 컨서버티브. 뭐하다? 보수적 입장이다. 그럼 저기에 반대되는 입장도 있겠지. 그치? 보수의 반대가 뭐야? 진보지. 프로그레시브한 입장이 있고요. 진보적 입장이 있고요. 또 하나가 디스플리너리라고 해. 번역해봐. 디스플리너리. 학문주의적 입장이라고 부르거든. 학문주의적 입장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입장이 전 세계 역사과 교육과정을 바라보고 있는 전 세계 학자들의 일반적인 트렌드야. 자, 오늘은 저 세 가지는 죽어도 외우고 가야 돼. 이해하시겠어? 전 세계 역사과 교육과정은 몇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자, 입을 벌리고, 어제 구영모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따라하지 않으셨겠지만 제 과목은 따라하면 2배는 빨라져.
외우는 게 2배는 빨라져. 한 번만 시킬 거 아니고 수십 번씩 반복해서 시킬 거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 N수하신 분들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초수생들은 전부 다 따라 하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 해봅시다. 전 세계 역사과 교육 과정의 일반적 흐름은 몇 가지로 약수를 할 수 있다?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전통주의적 입장, 이른바 트래디셔널하거나 내지는 컨서버티브한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둘째, 그에 반대되는 진보주의적 입장이 있다. 그럼 한번 유추해 볼까? 아까 첫 번째 컨서버티브한 입장에 민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거나 문화유산을 전승한다라는 전통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프로그레시브한 입장은 어떤 입장이겠어? 뭘 목적으로 삼고 있을까? 다문화적 접근이나 상대주의적 이해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야. 다문화적 접근이나 다문화적 이해, 상대주의적 접근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을 국한시켜서 보자라면 미국 내에서 주로 백인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 그들이 내이끄는 주 담론은 컨서버티브한 거야. 또는 트래디셔널한 거야. 하지만 중남미 계통의 이민자들 또는 아시아 계통의 이민자들이 미 지역 의원을 하거나 미 하원 쪽으로 진출을 하거나 그래서 그들이 주로 교육 정책을 입법안을 만들어 놓을 때는 주로 어떤 쪽을 다문화주의적인 쪽을 강조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민자들에게 주로 이제 많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교육 과정이 두 번째 들어가 있는 어떤 것들이다. 프로그레시브한 거다. 진보주의적인 거라고. 그지? 또 그동안에 남성 위주의 영역,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성별 계층들, 여성도 있겠고 또 젠더 계급들이요. 그러니까 성적 범주에 포함되기 애매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트랜스한 사람들까지도. 그지? 그런 사람들까지도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게 프로그레시브한 거라고. 이해하시겠어? 그게 트래디셔널 하든 또는 프로그레시브 하든 그것이 국가의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거나 국민 사회적 요구에 부합된다는 측면에서 역사교육의 독자적 목적이다 또는 역사교육의 내재적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말은 절대 할 수가 없어. 어디까지나 목적은 누군가가 조작하고 누군가가 만들고 누군가가 기획하고 의도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겠어? 역사를 왜 배웁니까? 역사를 왜 가르칩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게 된다면 저마다 역사를 배우거나 가르치는 목적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돼. 다르고 그 다르는 상황 하에서 그 자체가 논쟁의 장이 되어지는 게 옳아. 나는 왜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각자의 주장이 상충하더라도 그 상충하는 장면 자체를 교육적 장면으로 포착하는 것이 그 논쟁성을 살리는 것이 역사교육의 가장 주된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아시겠어? 무슨 말인지? 응? 그래서 최근에는 요런 사람들 사이의 대립은 좀 사그러든 편이야. 요런 사람들 사이의 대립은. 이 사람들의 대립이 사그러듦을 타서 역사학의 연구 방법 또는 역사가의 사고 절차, 역사학의 연구 방법, 역사학의 사고 절차를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고 제시해야 된다라고 부르는 입장을 학문주의적 입장이라고 불러. 무슨 입장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다시 물어본다. 학문주의적 입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뭐다? 역사학의 연구 방법이다. 연구 방법. 둘째, 역사가의 사고의 절차다. 역사가의 사고의 절차다. 아시겠어? 자, 정확히 지금 25분 됐다. 다시 한번 짧게 처음부터 여기까지 했던 이야기 훑어줄게. 머릿속으로 스키머를 자꾸 그리도록 해봐. 저 사람이 뭐로부터 시작해서 뭐로 이야기가 끝났구나라는 걸 절대 잊지 말고 잘 기억하도록 하라고. 알겠습니까? 자, 교육과정에 어원 이야기했고 꾸레레라는 어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곧 course of study라는 교수 요목이라는 용어부터 시작해서 교육과정이 지니고 있는 3가지 특성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첫째가 뭐였다고? 의도성. 두 번째가 정책성. 세 번째가 시간성이 언급돼 있다라고 표현해드렸었죠. 그지?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는 각국의 상황도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드렸어. 상향식이냐 아니면 하향식이냐라고 하는 것이지. 하향식은 중앙집권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상향식은 지방분권형이라고 부르는 것이야. 곧 교육과정의 지역화 구현이라는 기본 정신에 맞춰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시행되어 왔던 것들이기도 해. 교육과정의 지역화 구현. 상향이라는 거야? 하향이라는 거야?
상향이라는 거야. 교육과정의 지역화 구현을 상향이 아닌 하향으로 부르는 거라고. 죄송합니다. 하향이 아닌 상향으로 부르는 거라고. 헷갈리실까봐 표시를 해드리면 이런 말이잖아. 어디를 향해? 위를 향해. 어디를 향해? 아래를 향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앙 집권형이 되는 거고 이게 지방 분권형이 된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어? 교육과정의 특성 부분 제가 이야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말 해드렸지? 뭐와 뭘로? 총론과 강론. 강론이 대부분 다 해당 교과나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총론과 우리 과로 치면 역사과 교육과정으로 나뉘는 거라고. 역사과 교육과정에는 몇 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5개. 역사교육의 성격. 두 번째가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이 책은 큰 구성 가운데 요 부분 그러니까 역사과 교육과정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에서 주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고. 알겠습니까? 첫 번째는 역사교육의 의의라고 했죠. 왜 역사를 가르치는가? 역사교육을 왜 우리가 배워야 하고 역사교육을 왜 시행해야만 하는가라는 당위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그러한 역사교육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가라는 부분이야. 이렇게 해서 이 책은 2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2개의 파트로 첫 번째가 역사과 교육과정의 이해라는 파트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좀 이따 설명할 역사과 교육 이론의 이해라는 파트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쪽에 연관해서 이제 주로 보셔야 될 수험서는 강의계획서 보시면 그 옆에 복습란에 써 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는 무슨 책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어오세요 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드리는 대로 읽어오시기만 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잘 표시해두고 체크해뒀다가 수업 끝나고 나셔서 물어보시면 되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 세계, 요 과정을 통틀어서 배우는 전 세계 역사과 교육 과정을 바라보는 시각 또는 관점은 크게 몇 가지로 나뉜다? 3가지로 나뉜다. 첫째, 영어도 다 외워야 돼. 트래디셔널한 관점 또는 컨서버티브한 관점. 번역하면 전통주의적이거나 보수주의적 관점이라고. 시작. 트래디셔널, 컨서버티브. 무슨 관점이라고요? 전통적이거나 보수적 관점이라고. 그 다음 프로그레시브. 무슨 입장? 진보주의적 입장 또는 진보적 입장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둘 간의 대립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 학문주의적 입장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학문주의적 입장. 학문주의적 입장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학습자들에게 역사학의 연구 방법을 숙지시키자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고 역사가의 사고 과정이나 역사가의 사고 절차를 숙지시키자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야. 이해하시겠어? 무슨 말인지? 응? 최근 4개년 이후로 가장 많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이쪽이야 지금. 디스플리너리, 이른바 학문주의적 입장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역사가처럼 사고하고 역사가처럼 글을 쓰고 역사가처럼 글을 읽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먼저 역사가처럼 사고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역사가처럼 글을 쓰는 건 어떤 방법인가? 역사가처럼 글을 비판적으로 읽어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읽어나가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실제 사례 문제와 접목시켜서 4개년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시겠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는, 여러분 표현으로는 핫한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분 줄게. 했던 내용 머릿속으로 한번 복습하셔봐봐.
자, 이제 그럼 저 보시고요. 한번 외워보도록 합시다. 이 서적뿐만이 아니라 역사교육 전체는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파트 가운데 한 개 파트를 저하고 지금 같이 공부를 하셨어. 요 부분의 개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고요. 자, 어쨌든 요 두 개의 상위 파트 제목 한번 외워보죠. 역사과 교육과정의 이해, 역사과 교육 이론의 이해. 예,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 두 가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하고 지금 30분 동안 하신 건 요 부분이야. 뭐? 역사과 교육 과정의 이해 부분이요. 자, 이제 한번 외워보게. 맨 첫 번째, 기계적으로 의미 없이 앞머리만 따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봐. 역사교육을 막 입문하는 단계니까 역사교육이란 무엇인가? 역사교육은 어떤 점에서 의미 있는 행위인가? 의미 있는 활동인가? 이걸 압축한 단원이 뭐겠어? 역사교육의 의의가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역사교육은 뭘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야. 목표가 되겠고 목적이 되겠지. 아시다시피 교육학에서 배우셨다시피 목표는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현 수단이라는 점에서 목적보다 하위 요소야. 이해해? 목적과 목표의 관계를 논하시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맨날 그래서 대학 다닐 때부터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가장 추상적이고 가장 지향성이 강한 것이 교육 이념이라는 것이지. 이념. 이거는 각 사회나 각 국가가 추진하고 있었던 이데올로기와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맺고 있고 해당 국가나 해당 사회마다 다르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이 된 이후로 1948년부터 1951년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교수요목기부터요. 요게 어느 정도 자리 잡아 나갔었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었었지. 뭐야? 홍익인간의 이념을 교육 이념으로 상정을 하고 있었죠. 요거 달성을 위한 실현 수단이 뭐라고 부르는 거였고? 목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었고, 이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수단이 목표였죠. 이해하십니까? 교육학에서 배우셨다시피 실은 요 과정들은 굉장히 심플해. 밑으로 내려갈수록 뭐하고? 구체적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단기적이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실현이나 실천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실현성이나 실천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변동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머지 위로 올라갈수록은 이 반대로 전부 다 생각하면 되겠지. 구체적인 반대 뭐? 추상적이고 단기적인 거 반대? 장기적이겠지. 이해하시겠어? 이것이 무엇과 무엇의 관계? 이념과 목적과 목표. 이것들의 관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안에도요 두 가지를 분리해 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나는 뭘로? 하나는 목적으로, 그 다음 하나는 뭘로? 목표로. 이렇게 분리해 놨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위의 개념이고 이게 하위의 개념이니까 쓸 때도 목적과 목표 이렇게 써야지 목표와 목적 이러면 잘못 쓴 말이 되겠고요. 이해해? 무슨 말인지? 자, 세 번째 파트, 세 번째 챕터는 바로 뭐다? 역사교육의 내용이죠. 내용. 목표가 우리가 왜 역사를 가르칩니까? 라는 이런 추상적인 논의라면 내용은 뭘 가지고 가르칠 것인가 라는 부분이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한자 뜻을 이렇게 풀어 봅시다. 이렇게 한자 뜻을요. 역사고 교육입니다. 풀어서 말하려면 뭘 가르치는 행위?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가 되겠죠. 그죠? 근데 생각만큼 저 두 단어가 간단한 관계는 아니에요. 첫째, 이걸 바라보는 학자들의 시각도 다양해. 대체로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 세 가지로. 첫 번째가 독일어 여기에서 파생된 표현이야. 여기에서 파생된. 독일어 게제헨이라고 그래서 발생하다, 일어나다. 영어로 치면 happen에 해당하는 뜻이죠. 저것에 명사와 전미사를 붙여. 그래서 게슈히테라고 부르거든. 우리말로 번역하면 있었던 일이란 뜻이야. 과거에 일어났던 일 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란 뜻이 돼. 그리고 그에 관한 기록, 이런 뜻을 지니고 있기도 하죠. 히스토리아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도 해. 그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역사가의 인식과 해석이 포함된 담론이란 뜻도 있어.
역사를 개념 짓는 건 저렇게 크게 세 가지 뜻이거든. 영어로만 또는 독일어로만 또는 히라고로만 저렇게 기억하고 있는 게 편해. 게슈이테, 히스토리아 또는 뭐 디스코르즈라고요.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다 아니다 그에 관한 역사가의 서술이다 아니다 기록과 서술을 포함한 역사가의 인식의 결과물이다 담론이다 라고 파악하는 견해들이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늘어나 버리지. 만약에 이 경우 역사라는 개념이 한 가지라면 역사 교육이라는 개념도 또 한 가지로 정해질 텐데 역사라는 개념 정의가 경우의 수가 세 가지로 늘어나 버리니까 기본 역사 교육의 말도 세 가지였겠지. 안타깝게도 근데 이건 다시 두 가지로 나눠. 페다고지와 안드라고지로 또 나눠지게 되거든. 그럼 경우의 수는 토탈 몇 가지야? 6가지가 되는 셈이야. 역사 교육이라는 개념 정의가 6가지가 되는 셈이라고. 그러니까 학자들끼리 서로 견해가 엇갈리거나 다양할 수밖에 없어. 역사 교육을 개념 짓는 방식이. 이해하겠어? 따라서 그런 건 시험 문제 내기가 어렵단 말이지. 개념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동의를 하냐. 역사 교육의 대상은 인간이야. 인간. 또 인간의 행위나 활동에 관한 부분이죠. 인간의 행위 또는 활동에 관한 부분이라고. 인간의 과거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 이걸 현재로 본다라면 이걸 과거로 치고 인간의 과거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학문이라는 건 다 동의한다고. 그 다음에 이를 기초로 해서 학생들에게 사고력이나 통찰력이라고 부르죠. 통찰력. 이걸 함양시키고 바람직한 역사적 가치관이나 태도를 확립하기 위한 교육활동이다 라고 규정하는 데는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6가지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고 그냥 역사교육이다. 역사교육이 뭐냐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 인간의 과거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역사적 사고력과 통찰력을 신장시키며 바람직한 역사적 가치관이나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라고 말들을 해. 중요한 거 아니라고. 왜 그것도 아니라고. 그저 역사교육을 그렇게 개념 짓는다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훨씬 복잡하고 깊은 문제가 담겨져 있다고. 이렇게 따져보자고. 이렇게 따져봅시다. 잘 흐름을 잃지 마. 저 지금 이 부분 하다가 넘어갔어. 요 부분으로 넘어갔다고. 기억하겠어?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 무엇을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야? 요거. 내용이라는 부분이라고. 알겠어? 그럼 역사 교육 가운데 무엇을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겠어? 역사야, 교육이야. 역사 교육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야? 역사를 가르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부분이 무엇을에 관한 부분이야. 그럼 이건 뭐겠어? 응? 영어로 쳐봐. 이건 뭐겠어? 잘 가르쳐야지, 잘.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거지? 그지? 이걸 어려운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잖아. 그럼 이렇게 돼. 요게 내용이 되는 거고 요건 방법이 돼. 방법. 자, N수생들만 한번 생각해봐. 전년도 문제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역사교육의 내용 요소에 관한 부분이 있었어. 내용 요소. 역사가들이 말을 하는 요 내용의 안에는 뭐가 있냐면 크게 역사과에는 이런 지식이 있다. 무슨 지식? 명제적 지식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절차적 지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요거야. 방법적 지식이나 혹은 절차적 지식이라고 불리기도 해. 이렇게.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개념.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개념, 역사학의 학문적 특성, 연구 방법과 관련된 개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일까? 여기일까? 역사적 사실과 연관된 개념은 여기야. 여기. 주로 사실.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을 다루는 건 여기야. 하지만 역사적 연구 방법과 연관된 개념들은 다 여기야. 역사가의 연구 방법이나 역사학의 연구 방법과 연관한 개념들은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N수생들 아시겠어? N수생 때문에 잠깐만 설명해 드린 거라고. 그러니까 작년도 문항 같은 경우는 여기 두 부분에서 얽혀서 나온 것이야. 그리고 녹색책 보면 다 써 있어.
꼭 나중에 N생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자, 초수생들은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나 왜 이럴까? 왜 지워버렸을까? 미쳤나 보다 진짜. 다시 빨리 쓸게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역사가 되는 거고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같으시면 생각해봐. 역사를 역사답게 가르치는 게 중요해 보여? 역사를 역사답게 못 가르치더라도 그러니까 훌륭한 교수법과 훌륭한 말빨, 훌륭한 내러티브 이런 것들로 잘 가르치는 게 좋아 보여? 어떤 역사 교사가 되고 싶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야. 어떤 역사 교사가 되고 싶냐라고요. 두 가지를 제가 범주를 나눠드릴게. 역사에 대해서 해박하고 싶어. 정말 역사 연구자들이나 역사학을 전공한 교수들처럼 연구 성과도 굉장히 많이 알고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차피 교사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잘 보듬어주고 이해해주는 게 좋은 교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네. 어떤 교사가 되고 싶으셔? 1번, 2번. 저 1번이요. 1번? 왜? 일단 많이 알아야지 좋겠어요. 아니, 도망가지 말고 안 잡아먹어. 많이 알고 잘 알아야 좋은 교사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잘 알아야지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잘 알아야지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때? 한 40분 들어보니까 나는 잘 아는 것 같아? 교수님이요? 응. 네. 잘 아는 것 같아? 네. 응. 앞으로도 보면 알겠지만 저런 거 안 봐. 책 안 봐, 이런 거. 여기 있으니까. 그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어? 저는 1번 되고 싶습니다. 1번 왜? 1번이어야 모든 수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나리오대로 안 맞잖아 지금. 한 번이 1번 했으면 한 분은 뭐 하셔야 돼? 몇 번의 교사가 되고 싶으셔? 2번이요. 2번이요.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나중에 제가 체험을 드릴게. 네, 그렇게 대립된 관점이 있다고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 진짜 많이 알고 똑똑한 교사가 돼야 되나? 아니 그것보다는 아이들을 품어주고 잘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교사가 돼야 되나? 지금은 어떠냐면 이제 여러분 대상으로 해서요. 여러분이 저를 선택하고 오셨을 때는 이 부분은 이미 검증이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경력이나 이력으로 봤을 때 저 분야는 전문가겠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우리 학생들이 뭐 개인적으로 어려움은 없는가, 또 심리적으로 어려움은 없는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독여주거나 다스려주는 아빠 역할에 조금 더 저는 무게를 두고 있거든. 제가 단서를 달아드렸어. 뭐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울 때? 이게 만족스러울 때 이야기야. 이게 만족스러울 때. 아직 이게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이 흉내를 내는 건 안 되겠지? 이해해? 24살, 25살짜리 초임교사가 나 니네 아빠야. 코미디잖아? 그지? 너나 고3이나 5살밖에 안 나. 근데 무슨 아빠고 무슨 엄마야? 정확하게 말해야지. 엄마처럼 생각해? 아빠처럼 생각해. 하지만 엄마 아빠는 아니지. 이 정도 돼야지.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아빠 이렇게 말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나이가 되잖아. 그지? 근데 이 정도 나이면 잘하면 이성으로도 보일 나이야. 고3들하고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 두 가지 문제가 그다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건가라는 문제가 나와. 잘 가르치고 많이 알 수는 없는가라는 부분이지. 많이 알고 잘 가르칠 수는 없는가? 있죠? 있죠? 어떻게 하면 있을까? 많이 공부하고 많이 함께하고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죠? 많이 공부하고 많이 함께하고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라고. 그치? 근데 이게 이제 교사시험, 의명시험에 붙어가지고 이 나이 때는 굉장히 열정적이어서 잘 돼. 물론 인성이 글러먹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 나이 때부터도 놀고 다니는 친구들 많아서 일반화시키긴 그래.
학교 가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요 나이 때 굉장히 이 두 가지 활동에 열중하신 분들도 있지만 날라리나 양아치들 또 많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뭐 어차피 그런 것들은 개인의 선택이다라고 차치하고더라도 학문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건 맞아. 그리고 학문적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공직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야. 적어도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소홀했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절대 자유스러울 수 없을 테니까. 이해하겠어? 따라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곧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이걸 어떻게 조직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가르쳐 줄 것인가 라는 이 두 가지의 전문가가 돼야 돼. 이해하겠습니까? 자, 또 이런 관점으로 이제 각도를 좀 틀어볼까? 사학과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디 우위라고 볼 수 있어? 사학과는 이거 우위라고 볼 수 있어. 교육학과는 어때? 교육학과. 역사교육학과 말고 교육학과. 교육학 전공하셨는데 역사교육 복수전공에서 시험 보신 분도 되게 많거든. 응? 어딜 것 같아? 그죠? 이쪽이겠죠, 교육학은? 그지? 그러니까 역사교육이라는 과가 왜 탄생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너무 명확히 보여주는 거지. 쉽게 말하면 뭐하고 자꾸 싸우니까. 사학과하고 교육학과하고 자꾸 싸우니까 그래. 응? 그럼 이제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등장한 과가 뭐겠어? 뭐고야. 과 커리큘럼으로 뭐도 배우고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도 배우고 기타 내용의 역사도 배우고 또 뭐도 배우고 교육행정, 교육심리, 교육철학, 교육사, 교육과정 이런 부분도 배우고. 이해해? 또 이렇게 우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사학과인데도요 교직에서 통해서 이런 과목 다 배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원 자격을 주는 거죠. 핵심은 사학과냐 교육학과냐가 아니야. 에? 두 가지가 합해져야 된다는 의미지. 에? 역사학과 교육학에 대한 학문적 이해가 동시에 요구되는 직종이다라는 것이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대학에 재직 중이신 교수님들 가운데서 역사교육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 예컨대 한국사나 동서양사 전공하신 분들은 당연히 뭐 우위 쪽이겠어? 뭐 우위? 요 우위야. 그러다 보니까 임용시험 문항을 출제하시는데 타당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또 변별도가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아. 왜 그럴 것 같아? 무슨 영역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교육학 영역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 경험 5년 이상의 석사학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현장 교사들을 저기다 투입시키는 거야. 자칫 교수들만 출제위원으로 두게 되면 교육학적 관점에서 평가 문항 제작의 일반적 원리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이 교수들을 산으로 못 가게 끌어말리라고 이 밑에 5명씩 붙여두는 거라고. 현장 교사들을. 이해해? 그래서 지혜로운 교수 같으면 이분들에게 권한을 많이 줘. 임용시험을 출제할 때. 그런데 고집이 세거나 교육학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꼭 자기가 전공한 부분이나 자기가 연구하는 부분의 문항을 출제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왕왕 있어. 그것 때문에 실제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됐던 적도 있었고. 이해해? 결국 이 두 문제는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만 한다고. 두 가지는 대립해야 돼? 아니면 상호 보완돼야 돼? 상호 보완돼야 돼. 이걸 어려운 말로 한자로 상보적 관련성이라고 그래. 내용과 방법의 상보적 관련성. 내용과 방법을 상호 보완해주고 그 둘 간의 관련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해? 마지막이야. 교수들은 학문적 연구 성과를 여러분에게 전달만 해. 전달만. 학문적 연구 성과를. 또 본인 스스로 학문적 연구만 수행해. 하지만 우리는 변수가 하나 있어. 여기. 학습자라는 변수가 있어. 응? 그러니까 교수한테 배우거나 교수가 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재구성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서 전달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고. 이걸 어려운 말로 연구자는 이원적 관계에 놓여 있지만 역사교사는 삼원적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말을 해. 거기에서 교수와 교사의 차이점이 보여. 응? 나중에 대학원을 가시면 알겠지만 대학원생이나 특히 이제 현직 교사이면서 대학원을 다니시고 있는 분들한테 교수가 절대 반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저기에 있어. 에? 적어도 교수와는 달리 교사는 뭐에 관한 전문성이 있어? 에?
그 연구 성과, 학계의 연구 성과를 곧 공적인 지식을 교수 내용 지식,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적합한 지식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환적 능력이 있어. 트랜스포메이션 스킬이라는 게 있다고. 그걸 에레스 슐만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라고 표현한 바 있어. 교수를 위한 내용적 지식이란 뜻이야. 교수, 가르치는 걸 위한 내용적 지식. 곧 그것은 아이들의 수준과 아이들의 인지 발달 상태를 고려해서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적절한 수준으로 변형시켜서 가르쳐 주는 데 요구되는 지식. 이걸 의미해. 자, 두 번째 시간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